자, 이제부터 우리 신탁의 이해 부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신탁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 우리가 주로 선택하는 형태가 투자 신탁이라는 형태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신탁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씩 이제 앞에서 배웠던 어떤 이것저것 중복되어 있던 걸 이게 흩날려 있던 걸 우리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믿을 신자, 맡길 탁자.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믿을 신자 이렇게 쓰죠. 맡길 탁자는 이렇게 쓰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이제 신탁 이렇게 쓰죠.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제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한다 그랬고 맡아주는 사람을 수탁자, 그죠? 그리고 이제 은행의 예금은 이면관계라서 저축자와 은행 이렇게 이면관계 둘만 있으면 되지만 신탁이라는 이 상품은 삼면관계라 그랬습니다. 삼면관계. 무조건 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와 수탁자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자와 수익자는 같을 수도 있고요. 위탁자와 수익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신탁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라고 해서 자익 신탁이라고 하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을 우리는 타익 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산을 믿고 맡길 텐데 결국 그러면 왜 믿고 맡겨야 돼 우리가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탁자는 주로 뭐 은행이라 생각하시고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제가 부러운 케이스인데 부모님이 빌딩을 한 채 물려줬어요. 근데 내가 그 빌딩을 운용해 본 적도 없고, 그죠? 뭐,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럴 때 그 빌딩에 대한 관리를 은행에 맡기는 거죠. 신탁 계약을 맺어서 맡기면, 근데 그 관리는 이제 은행이 해주고, 은행은 신탁 보수 받아가겠죠. 받아보지만 이제 그 빌딩에서 발생하는 월세라든지 이런 거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부모님이 위탁자고, 은행 수탁자고, 수익자는 나로 하는 이런 형태도. 이런 뭐 증여세나 뭐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맡기면 우리가 이제 금전 신탁이라고 하고 돈 이외에 이제 뭐 부동산이나 이런 재산을 맡기면 재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크게 나눌 때는 금전 신탁과 재산 신탁은 나눌 수가 있죠. 또 재산 신탁 내에는 또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부동산 신탁이나 금전 채권 신탁 뭐 이렇게 뭐 종류를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믿고 맡긴다라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신탁 계약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맺는데 위탁자의 소유권이 수탁자한테 이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좀 약간 이제 또 핵심이죠. 이전된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래서 신탁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권자가 신탁업자입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 법적인 특성, 바로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신탁이라는 상품의 법적인 특성이 신탁재산의 독립성입니다. 첫 번째. 무슨 이야기냐? 수탁자가 망했다라고 해서 이 수탁자의 채권자들이 이 신탁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못 가지고 간다는 거죠. 수탁자가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소유권은 그러니까 수탁자 이름으로 소유권자가 되어 있는데 그건 수탁자 재산도 아니라는 거죠. 신탁업자 재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위탁자 거도 아니야. 왜 이제 믿고 맡겨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탁자나 수탁자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 누구 거야? 신탁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익자 거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수익자 거. 그래서 그 계약 기간 중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이용해서 뭐 부동산 사업하는 분들이 뭐 악용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렇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전 신탁에서 돈을 맡겼는데 맡기면서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합니다. 돈을 맡기니까 금전 신탁이고 위탁자가 운용 지시를 하는 거 특정 금전 신탁, 운용 지시를 못 하는 거 불특정 금전 신탁, 즉 수탁자가 이제 운용에 이행을 하는 걸 불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특정 금전 신탁이라도 무조건 위탁자가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탁업자한테 뭐 재산 운용에 대한 일부나 전부를 위임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용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대충. 네, 대충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투자 신탁 형태는 일종의 특정 금전 신탁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투자 신탁은 일종의. 다음 이제 신탁 재산의 법적 특성. 그래서 중요해서 시험에 대비하시면 일단 신탁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금지. 그러니까 수탁자나 위탁자가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채권자들이 그 신탁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붙이거나, 그죠? 강제로 뺏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탁 재산의 독립성, 수탁자의 상속이나 파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소유권자는 신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갖고 가는 게 안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탁 재산의 운용 원칙입니다. 신탁 역시 마찬가지죠. 실적 배당의 원칙입니다. 실적 배당의 원칙. 수익자한테 실적 배당. 그래서 연금 신탁은 또 제외. 연금 신탁은 이제 연금이다 보니까 노후자금의 성격이다 보니까 요거는 얘는 예외적으로 얘만 원금 보장이 좀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다 실적 배당의 원칙이다. 그리고 수탁자는 자신의 고유재산, 그러니까 은행은 지 재산, 그리고 다른 신탁재산과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해야 된다. 실적 배당해야 되니까. 그죠? 주머니를 다 따로 갖고 있어야 실적이 얼마큼 났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그죠? 구별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탁자한테는 선량한 관리, 실적 배당이다 보니까, 그죠? 다 투자자 책임, 수익자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신임 관계에 따른, 믿고 맡겼으니까, 신임 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야 되고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여러 신탁 재산을 집합해서 운용 금지다. 따로따로 신탁 재산별로 역시 운용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 세잔의 소유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맡기는 일임, 투자 일임, 이거 좀 이렇게 운용해줘라고 하는 맡기는 것과는 다르게 소유권까지 이전된다는 겁니다. 신탁은. 뭐 이런 것들, 운용 원칙 몇 가지 가볍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인 신탁 상품의 종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돈을 맡기면 금전 신탁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금 신탁이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이라면 거의 뭐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숫자들 딱 고쳐내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들 위주로 해서 잘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과거에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뭐 현재, 지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입 대상, 지금은 이제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 예전에는 뭐 이제 만 18세 이상 뭐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 연간 1,800만 원. 이것도 옛날에는 뭐 분기당 300까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득공제를 위해서 목돈을 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1,800까지 가능하다. 1년에. 1,800. 그래서 이거를 뭐 분할해서 월 납해도 되고, 그죠? 뭐 6개월 납해도 되고 지 마음이죠. 그냥 한 방에 목돈 1,800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1년에 1,800만 원이 냅니다. 요 숫자 일단 첫 번째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연금이다 보니까 목돈을 모아야 되니까 최소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5년 이상. 최소 납입 기간 5년 이상이고. 다음에 수령 요건도 따로 있습니다. 수령 요건. 그래서 만 55세가 지나야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령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연금이잖아요. 연금.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뭐 기타 소득세가 과세돼요. 16.5% 총.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6.5%가 과세돼요. 많이 과세되죠. 그러니까 내가 중도 해지하거나 이 연금 수령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데 만족하면 연금 소득세가 과세되거든요. 작죠? 그래서 55세부터 이거 만 나이입니다. 다. 이제 금융에서는 그냥 나이 해도 다 만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5세부터 69세까지. 70세부터 79세까지 80세 이상. 그래서 여기가 5.5, 4.4, 3.3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연금소득세예요. 연금소득세. 작죠. 요것만 이제 세금으로 떼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층 보장제도라고 하잖아요. 밑바닥에 국민연금. 굶어 죽지는 하지 않을게. 국민연금.
다음에 기업연금. 요즘에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그죠? 이제 회사 다닌 사람들은 또 조금 자신의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기업연금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좀 잘 살려면 개인적으로 준비해라. 개인연금이죠. 이렇게 이제 3층 보장제도라고 하는데, 요 개인연금. 근데 사람들한테 좀 가입했을 때 그래도 뭔가 이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준비할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뭐 이점을 주자. 줄 게 이거밖에 없죠. 뭐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입니다. 뭐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아까 1,800만까지 낼 수는 있지만 세제 혜택은 400만 원 한도로 연간 납입액의 13.2%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이제 산출세액이 쭉 나오면 산출세액에서 빼는 걸 우리가 세액공제라고 해줘.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그 세액공제,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이 더 빠진다는 거죠. 요 금액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년에 400만 원 냈다라고 한다면은 400만 원에 13.2% 52만 8천 원입니까? 그쵸? 52만 8천 원. 요만큼 내가 세금을 빼준다는 겁니다. 세금을 빼준다. 알지? 52만 8천 만큼 이제 돈을 버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전신탁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냥 이제 금전신탁만 몇 개 배우고 재산신탁 그냥 넘어갈 텐데, 재산신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신탁이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그 금전채권 신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신탁에는 이제 부동산 관리 신탁, 이제 관리를 맡기는 거죠. 말 그대로 신탁업자한테 은행에 관리를 맡기는 거고, 부동산 개발 신탁, 개발을 맡기는 거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처분 신탁, 처분을 맡기는 거죠. 좀 잘 팔아달라고 처분을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 신탁, 이걸 이제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을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이제 돈을 빌리는 뭐 이런 형태, 부동산 담보 신탁, 뭐 그런 것들입니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름만 봐도 그 이름에서 대충 뭔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관리형 개발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형 개발 신탁은 은행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개발 신탁인데, 이제 개발은 일단 그 맡기는 위탁자가 개발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뭔가 잘못됐으면 은행이 이제 해주는 그런 형태. 관리형 개발 신탁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정 금전 신탁. 우리가 돈을 맡기면서 운용 지시를 하는 거, 위탁자가. 그죠? 특정 금전 신탁이고, 가입 자격 제한 없고, 신탁 기간 제한 없고, 그래서 신탁 한도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최저 신탁 금액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제한하고는 있다.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당연히 중도 해지 수수료는 있다. 뭐 이런 가볍게 이런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특정 금전 신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탁자가 운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신탁 회사한테 일부 또는 전부를 운용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어떤 운용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그냥 우리 펀드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에 보험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놨습니다. 보험 상품. 특정 금전 신탁은 보험 상품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자본시장법에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종류는 일단 요 부분도 예전에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이름 보면 좀 알 수 있어서요. 그래서 한번 보면 확정금리형 특정금전 신탁은 말 그대로 확정금리 받는 거다. 그죠? 그래서 국채나 회사채, 기업보험, 자산유동화증권, 은행 예금 등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확정금리형 특정금전 신탁이겠죠. 다음에 자문형. 투자 자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탁회사가 주식을 운용하는 상품이니까 자문형 상품이고, 단기자금 관리 상품. 단기자금 관리 상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MMF처럼 MMT, 머니 마켓 트러스트. 그래서 단기금융 신탁인 거죠. 그래서 당일 입금 및 당일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수시 입출이 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자사주 신탁. 그래서 경영권 방어, 자사주, 자기 회사 주식을 사는 거다. 그죠? 자사주. 그래서 경영권 방어나 주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의 투자,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매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이런 자사주 신탁 상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규제에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하는 게 자사주 신탁. 그때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구조화 상품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하는 해외 투자형 상품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개념, 이건 한두 번 들어보면 딱 한두 번 보면 되겠다, 그죠? 연결하는 시험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비하시면 되겠어요. 신탁 상품의 세 번째, 판매 절차입니다. 판매 절차. 그래서 신탁 상품의 판매 절차를 보면 일단 이거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거 이제 흐름대로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을 좀 물어볼 수는 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판매 절차는 뒤에 가면 뭐 투자 권유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이 겹치니까요. 그런 데서 사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출제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탁 상품의 판매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는데 이 투자자가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구분해야 된다. 왜? 전문 투자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니 알아 해라. 법에서도 보호하지 않고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는 이제 법에서 시킨 대로 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인지 일반 투자자인지 구분하고 자, 일반 투자자라면 자, 일단 비지정형 특정금전 신탁. 그러니까 특정금전 신탁인데 지정형과 비지정형. 지정형은 운용 지시를 하느냐, 비지정형은 그냥 안 하느냐입니다. 지정하지 않느냐,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상품을 지정하느냐, 지정하지 않느냐, 지정형, 비지정형. 그래서 비지정형 특정금전 신탁이고, 이거는 특정금전 신탁이지만 신탁업자가 뭔가를 이제 선택해야 되죠. 운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불특정 금전 신탁. 이거는 아예 신탁업자가 원래 하는 거고죠. 이거의 경우에는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죠? 투자자 정보를 의무 확인해야 된다. 투자자 정보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의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재산사항. 왜? 그거에 맞는 운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는데 또 불구하고 엄청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자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투자 권유를 원하지 않고 고객이 나는 이게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탁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신탁 상품을 통해서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역시 투자자 정보 미제공 시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장외 파생 상품을 거래한다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또 신탁회사에 제공해야 또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증권이나 이런 것보다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이제 투자자 유형 분류입니다. 이제 투자자 정보를 파악했으니까 그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분류하는 거죠. 위험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뭐 위험 중립. 그래서 뭐 안정형,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그다음에 적극 투자형, 공격 투자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등급 분류 체계에 따라서 일정 유형으로 분류하면 되겠다. 이제 분류했으면 그 투자자 유형에 맞는 적합한 신탁 상품과 운용자산을 선정하고 권유한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습니까? 권유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 이제 신탁 상품 및 운용자산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설명합니다. 이때는 상품 설명서라는 걸 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투자 설명서라고 하거든요. 투자 설명서. 그래서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걸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설명에 의문하는 것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만 하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음을 확인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분쟁거리가 없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 다 했으면 위탁자의 의사 확인하고 가입하실래요? 한다고 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일련의 흐름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두세 번 읽어보시면서 흐름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순서대로 충분히 나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1장 펀드 신탁의 이해 부분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신탁 부분, 방금 제가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 있죠. 일단 신탁의 기본 개념 같은 것들 일단 한 문제.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연금 신탁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한두 문제 정도에서 한 3-4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